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30초만 조용히 있어 볼까요? 지금 잠깐 TV나 라디오를 끄세요. 핸드폰 소리도 끄시고요. 주변을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눈을 감고 귀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리시나요? 웅웅웅 하고 낮게 울리는 소리, 삐익 하고 날카롭게 찌르는 소리, 쏴 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리, 쿵쿵쿵 하고 심장 박동처럼 뛰는 소리. 혹시 이런 소리들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서 들리고 계신가요? 아, 이거요? 벌써 몇 년째 들리는데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귀에서 소리 나는 거야 흔한 일이죠. 그냥 참고 살아요. 피곤하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한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소리가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긴 그 소리가 여러분의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SOS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0명 중 4명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 들렸어요. 삐소리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그 소리를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귀에서 나는 소리, 이명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흔한 증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TV에서도 이명 광고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구나.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명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명은 정말 단순히 귀의 문제일 수 있어요. 큰 소음에 노출됐다든지 귀지가 많이 쌓였다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명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나 여기 위험해. 피가 제대로 안 와. 도와줘. 이런 신호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 1,500명을 조사했더니 43%가 발병 전 3개월 이내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1,500명 중 645명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뇌가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의 언어를 몰라요. 해석할 줄 모르는 거죠. 마치 외국어로 help me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소리지? 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신호의 언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3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가 위험한 건지, 왜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뇌와 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소리가 들릴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머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통증입니다. 평소의 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그런 통증이에요. 이것도 쉽게 놓칠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상한 느낌입니다. 저림, 힘 빠짐, 감각 이상. 이것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무서운 신호들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귀에 집중해 보셨죠? 혹시 소리가 들리셨나요? 들리셨다면 그 소리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 들리셨다면 그래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분명히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분이 계실 테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를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뇌졸중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신호를 못 봐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얼마나 정교한가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바로 알아채요. 발목을 살짝 삐끗해도 즉시 통증으로 알려주고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속이 안 좋다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민감하고 정교한 우리 몸이 생명과 직결된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 신호도 안 보낼 리가 없어요.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못 알아챌까요? 이유가 명확해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너무나 일상적인 불편함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피곤해서 머리 아픈 것, 잠을 잘못 자서 손이 저린 것, 스트레스 받아서 눈이 침침한 것, 나이 들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것, 이런 일상적인 증상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들 이러지 뭐. 좀 쉬면 나아지겠지.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쓰러지고 나서 거의 모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생각해보니 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어요.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가족들이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우겼어요. 후회해요. 모두 후회하세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뇌세포가 이미 손상된 후니까요. 한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대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세수하다가 비누를 떨어뜨렸어요. 왼손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죠.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수요일 손주한테 전화하려는데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평소에 달달 외우고 있던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거는 그 번호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건망증이 오나 봐. 다음 주 토요일 장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거리셨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손주들 보느라 힘들었나 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따님이 어머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거든요. 웃어보라고 했는데 한쪽만 올라가는 거예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이건 큰 뇌졸중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 신호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안에 오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큰 뇌졸중이 왔을 겁니다. 그분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계속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겼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리를 이해하면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거나 작은 혈전 덩어리가 생기면서 뇌의 일부의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살짝 꺾여서 물줄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물이 조금 덜 나가요. 꽃들이 약간 시들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죠. 이 단계에서 호스를 펴주면 다시 물이 잘 나가고 꽃들이 회복돼요. 그런데 계속 방치하면 호스가 점점 더 심하게 꺾이거나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러면 꽃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죽은 꽃은 다시 살릴 수 없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피가 조금 덜 가서 손에 힘이 빠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다리가 휘청거려요. 이게 바로 꽃이 시들해지는 단계예요. 이때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넓히거나 혈전을 녹이거나 약으로 조절하면 돼요.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죠. 마치 호스를 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걸 계속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느 날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져버려요. 그러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간은 재생이 돼요. 손상된 부분의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요. 피부도 재생이 되고요. 베인 상처도 아물잖아요. 하지만 뇌세포는 안 돼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초기 신호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나 여기 좀 이상해. 여기 피가 잘 안 가.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할 일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신호,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귀에 집중해 볼까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가 어떤 종류인지 구분해 보세요.
높은 소리인가요? 낮은 소리인가요? 계속 들리나요? 아니면 가끔씩 들리나요? 한쪽 귀인가요? 양쪽 귀인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소리의 종류에 따라 원인이 다르고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귀에서 나는 소리, 의학적으로는 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명을 그냥 하나로 생각하세요.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냥 이명이지 뭐. 하지만 이명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명이냐에 따라 심각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왜 귀와 뇌가 관련이 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 귀는 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바로 귀로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뇌로 가는 굵은 혈관이 귀 바로 옆을 지나가요. 마치 이웃집처럼요. 벽 하나 사이에 있는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귀가 제일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귀가 그 신호를 잡아내요. 어떤 원리일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을 지나가는 피의 흐름이 빨라져요. 넓은 강물이 좁은 협곡으로 들어갈 때 물살이 거세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빨라진 혈류가 혈관 벽을 때리면서 소리가 나요. 마치 물이 급하게 흐르는 파이프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그 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귀로 전달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면 귀 안쪽에 청각신경이 오작동을 일으켜요. 마치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전구가 깜빡이는 것처럼 신경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 신경이 소리가 있다고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 1,500명을 조사했더니 43%가 발병 전 3개월 이내에 이명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명이 특히 위험할까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갑자기 생긴 이명입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건 꼭 확인해 봐야 해요. 우리 몸은 서서히 변하는 건 잘 적응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체중이 1년에 걸쳐서 5kg 늘어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5kg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이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종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요. 이명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항상 주의 신호예요. 둘째,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이명이에요. 양쪽이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서만 소리가 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보통 뇌의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거든요. 우리 뇌는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 그리고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왼쪽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릴 수 있어요. 셋째, 맥박처럼 뛰는 이명입니다. 운궁하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 쿵쿵쿵하고 심장 박동에 맞춰서 들린다면 이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재면서 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맥박과 소리가 같은 리듬으로 뛴다면 이건 혈관성 이명이에요. 왜 이런 소리가 날까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가 지나갈 때 난류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좁은 파이프로 물이 세게 흐를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이걸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 뇌혈관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명이에요. 넷째, 머리를 움직일 때 소리가 변하는 이명이에요.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이건 머리의 위치에 따라 혈류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어때요? 고개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뒤로 젖혀보세요. 소리가 변한다면 이건 목이나 머리의 혈관 위치가 변하면서 혈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혈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생긴 이명,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이명, 맥박처럼 뛰는 이명, 머리를 움직이면 변하는 이명,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명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온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신호입니다. 어지럼증, 방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이건 뇌로 가는 혈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어요. 메스꺼움이나 구토, 이명과 함께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다면 이것도 뇌압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저림,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한쪽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이건 뇌의 특정 부위에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 되시는 여성분이었는데요. 6개월 전부터 왼쪽 귀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더래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더 심했대요. 그래도 참을 만해 하고 지내셨어요.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왔어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걸을 수가 없었대요.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왼쪽 뇌로 가는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거의 막히기 직전이었던 거죠. 다행히 스텐트라는 작은 그물망을 혈관에 넣어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명도 사라지고 어지럼증도 없어졌대요. 그분이 퇴원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6개월 전에 이명이 처음 들렸을 때 바로 병원에 왔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겠죠? 그때 그 소리가 제 뇌가 보내는 신호였던 건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만약 계속 모르고 지냈다면 어느 날 그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뇌졸중이 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럼 이명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세요. 좀 지켜보다가 가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를 방문하시면 돼요. 둘째, 언제부터 어느 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메모하세요.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11월 20일 아침 7시부터 왼쪽 귀에서 쿵쿵 소리.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커짐. 이런 식으로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떤 소리가 나요? 이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고요. 셋째, 청력 검사와 함께 뇌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단순히 귀의 문제인지 아니면 뇌혈관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비인후과에서 귀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신경과에서 MRI나 CT 같은 검사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검사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지금 검사 받는 비용 몇만 원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나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건강과 시간을 잃는 거죠. 넷째,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이명이 심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귀에서 소리가 들리시나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들리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왼쪽 귀에서 1년째 운궁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아볼까요? 이것도 정말 놓치기 쉬운 신호인데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벼락같이 찾아오는 두통. 여러분 평소에 두통 자주 느끼시나요? 저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가 아파요. 날씨가 흐리면 머리가 지끈거려요.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무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통,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경험하는 게 두통이니까요. 그런데 뇌졸중 전에 오는 두통은 평소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통증이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통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원리를 이해하면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두통은 대부분 근육의 긴장이나 혈관의 수축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면서 두통이 와요. 이건 서서히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죠.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네. 점점 더 아파지네. 이제 정말 아파. 이런 식으로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볼륨을 천천히 높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뇌졸중 전에 오는 두통, 특히 뇌동맥류가 터지거나 뇌출혈이 시작될 때 오는 두통은 다릅니다. 순식간에 최고 강도로 찾아와요. 마치 스위치를 탁 켜는 것처럼 0에서 100으로 단 1초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작스러울까요? 뇌동맥류라는 게 있어요. 혈관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터질 때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바늘로 찌르면 탁 하고 터지잖아요. 서서히 터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터지죠.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뇌를 감싸고 있는 막과 뇌 사이로 피가 쏟아져 들어가요. 이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때 느끼는 통증이 바로 벼락 두통이에요. 왜 그렇게 아플까요?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은 통증에 아주 민감해요. 평소에는 부드럽게 뇌를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막이 늘어나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갑자기 물을 확 넣으면 풍선이 팽팽해지는 것처럼요. 그 순간의 통증이 엄청난 거죠. 대한신경과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87%가 발병 직전에 이런 극심한 두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에요. 거의 모든 환자가 같은 증상을 겪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극심한 두통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머리야? 진통제 먹고 좀 누워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뇌동맥류가 터지거나 뇌출혈이 시작된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고 누워 있으면 그 사이에 뇌 손상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더 많은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3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건강하셔서 병원은 거의 안 가시는 분이었대요. 어느 일요일 오전 집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갑자기 머리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통증이 왔대요. 너무 아파서 신문을 떨어뜨리고 소파에 쓰러지셨어요. 부인이 놀라서 "어보, 괜찮아요? 병원 가요?"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아. 진통제 먹고 좀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야." 부인이 진통제를 갖다 드렸고 그분은 드시고 누웠어요. 30분쯤 지나니까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래요. 진통제가 효과가 있나 보다 하고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부인이 "여보, 점심 드실래요?"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대요. 가보니까 의식이 없으셨어요.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지주막하 출혈이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왔고 뇌 손상이 심각했어요. 수술은 받으셨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만약 그분이 처음 극심한 통증이 왔을 때 바로 119를 불렀다면 어땠을까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극심한 두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통제 먹고 누워서 기다리지 마세요.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조금 참아보다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둘째, 혼자 운전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119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셋째, 괜찮아질 거야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출혈은 몇 분을 미루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갈립니다. 정말로요?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뇌졸중은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3시간 겨우 영화 한 편 볼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진통제 먹고 누워서 좀 나아지나 보자 하다가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병원 가볼까 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Time is brain. 시간이 곧 뇌라는 뜻이에요. 1분을 지체할 때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1분에 190만 개예요. 10분이면 1900만 개가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손을 머리에 대보세요. 천천히 머리 전체를 만져보면서 어디가 평소보다 더 뜨겁거나 아픈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뒤통수 부분을 만져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혈압을 한번 재보시는 게 좋아요. 뒤통수가 아픈 건 혈압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때요? 움직일 때 머리가 지끈거리나요? 목이 뻣뻣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생긴 증상이라면 더욱 그래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벼락 두통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토나 심한 메스꺼움,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하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뇌압은 누워있을 때 더 올라가거든요.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 목을 앞으로 숙이기가 어렵고 턱이 가슴에 닿지 않는다면 이건 뇌막에 자극이 있다는 신호예요. 뇌막에 피가 고여서 자극을 주는 거죠.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 정신이 몽롱하거나 주변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누가 말을 해도 멍하게 들린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이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거나 한쪽 눈이 커튼을 내린 것처럼 안 보인다면 이것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빛에 대한 과민함, 평소에는 괜찮던 조명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지거나 눈을 뜰 수가 없다면 이것도 뇌막 자극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온다면 단 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세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참지 마세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미루지 마세요. 괜히 소동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망설이지 마세요. 새벽이라 미안해서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살아계셔야 폐를 끼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게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폐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증상인데 앞에 두 신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상한 느낌.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한번 쭉 펴보세요.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열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해보세요. 어떠세요? 모든 손가락이 똑같이 느껴지나요? 힘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이제 한 손으로 다른 손가락 끝을 하나씩 만져보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요. 모든 손가락의 감각이 똑같나요? 아니면 어떤 손가락은 좀 무딘 느낌이 드나요? 마치 고무장갑을 낀 것처럼 둔한 느낌? 만약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손끝의 이상한 느낌. 이건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신호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너무 흔한 증상이거든요. 잠잘 때 팔을 베고 자면 다음날 손이 저리고,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날씨가 추우면 손발이 시리고, 설거지를 오래 하면 손이 아리고, 다들 한 번쯤은, 아니 자주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뇌졸중 전에 오는 저림은 이런 일상적인 저림과는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잠을 잘못 잔 것도 아니고 오래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손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손이 저리기 시작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저림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저림은 원인이 명확해요. 아, 내가 팔을 베고 잤지. 오래 앉아있었지. 손을 많이 썼지.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은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한쪽에만 옵니다. 양손이 아니라 왼손이나 오른손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뇌의 한쪽에서 시작되는데 뇌의 왼쪽이 손상되면 오른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뇌의 오른쪽이 손상되면 왼쪽 몸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몸과 뇌는 교차해서 연결돼 있어요.
신기하죠? 왼쪽 뇌에서 나온 신경은 목 부분에서 교차해서 오른쪽 몸으로 가요. 오른쪽 뇌에서 나온 신경은 왼쪽 몸으로 가고요. 그래서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건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셋째 반복됩니다. 한 번 왔다 갔다가 다음 날 또 오고 며칠 후에 또 와요. 이렇게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우연히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증상은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누전된 전등이 계속 깜빡이는 것처럼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넷째,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저림은 손을 주무르거나 움직이면 금방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다시 되니까요. 예를 들어 팔을 베고 자서 손이 저렸다면 일어나서 손을 털고 주무르면 5분 안에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은 아무리 주물러도 움직여도 잘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문제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으니까요.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42%가 발병 2주 전부터 손발 저림 증상을 경험했다고 해요. 거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왜 손발이 저릴까요? 어떤 원리일까요? 뇌에서 손발로 가는 신경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그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전선을 생각해 보세요. 전선에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전구가 깜빡이거나 어둡게 켜지죠.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은 전기 신호로 정보를 전달해요. 뇌에서 손을 움직여라는 명령을 전기 신호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신경에 피가 부족하면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마치 약한 배터리를 넣은 리모컨이 가끔 작동 안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눈을 감고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열. 이제 눈을 떠보세요. 어떠세요? 양손이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쪽 손이 아래로 처져 있나요? 만약 한쪽 손이 처져 있다면 그쪽 팔의 근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두 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사인처럼요. 그리고 한 손의 동그라미를 다른 손의 검지로 끊어보세요. 힘을 줘서 동그라미를 벌리는 거예요. 양쪽 다 해보세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한쪽이 확실히 약한가요?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제가 만났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64세 되시는 분이었는데 2주 전부터 왼손으로 칫솔을 잡을 때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월요일 아침 처음 그 증상을 느끼셨을 때는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셨대요. 화요일에도 똑같더래요. 피곤한가 보다. 수요일쯤 되니까 이번엔 왼손으로 수저를 들 때도 불편하더래요. 좀 이상한데. 목요일 단추를 채우는데 왼손이 말을 안 듣더래요. 혹시 중풍 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니야, 내가 아직 젊은데 무슨 중풍? 하고 넘기셨어요. 금요일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왼손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왼쪽 뇌로 가는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거의 막히기 직전이었던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계속 피곤해서 그래 하고 미뤘다면 어느 날 그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뇌졸중이 오는 거죠. 왼쪽 팔과 다리가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손발 저림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젓가락질이 평소보다 어렵다. 밥을 먹는데 반찬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을 제대로 못 쥔다면 근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한쪽 손만 그렇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글씨를 쓸 때 삐뚤빼뚤해진다. 평소에는 글씨를 반듯하게 썼는데 요즘 들어 글씨가 흐트러지고 삐뚤어진다면 손의 미세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올리기 어렵다. 옷을 입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면 이것도 신호예요.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듯이 걷게 된다.
발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자주 있다면 다리 근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 한쪽이 처지는 느낌. 거울을 보면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거나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간다면 이건 얼굴 근육에도 문제가 온 거예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손발 저림이 3일 이상 반복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날짜와 증상을 적으세요. 11월 20일 아침 7시 왼손 엄지와 검지 저림 10분 정도 지속. 11월 21일 저녁 8시 왼손 전체 저림. 주물러도 안 좋아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증상의 패턴을 보고 원인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둘째, 신경과를 방문하세요. 정형외과나 한의원이 아니라 신경과예요. 많은 분들이 손이 저리면 정형외과로 가세요. 뼈나 관절 문제겠지 하고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신경과에 가야 해요. MRI나 CT로 뇌와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셋째, 다른 질환과 혼동하지 마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 목 디스크, 당뇨병성 신경병증, 손발이 저릴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증상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밤에 심해지고 손을 털면 좀 나아져요.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만 저리고요. 목 디스크는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더 심해져요. 그리고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당기는 통증이 있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양쪽 손발이 동시에 주로 장갑이나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으로 저려요. 그리고 서서히 진행돼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저림은 이런 패턴이 없어요.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특정 동작과 무관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손끝의 감각을 주의 깊게 느껴보세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나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세 가지 주요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벼락 같은 두통, 손끝의 저림.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즉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fast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빠르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뇌졸중을 의심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예요. 전 세계 의사들이 사용하는 표준 방법이에요. FAST. 네 글자인데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꼭 외워두세요. 아니, 오는 것보다 지금 함께 해보면서 몸으로 익히세요. F는 face, 얼굴입니다. 지금 핸드폰이나 거울을 꺼내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환하게 웃어보세요. 치즈 하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보세요. 어떠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정상적이라면 양쪽 입꼬리가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야 해요.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대칭을 이루어야죠. 하지만 한쪽 얼굴이 마비되면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요. 마치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명령은 뇌에서 나와요. 뇌의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얼굴 근육에 명령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눈도 확인해 보세요. 양쪽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나요?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덜 떠지거나 완전히 안 감기나요? 이것도 얼굴 마비의 신호예요. A는 arm, 팔입니다. 조금 전에 해봤던 테스트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세요. 이제 눈을 감고 10초를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눈을 떠보세요. 어떤가요? 양팔이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나요? 정상적이라면 양팔이 똑같은 높이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만약 한쪽 팔이 아래로 처져 있다면 그쪽 팔의 근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뇌에서 팔 근육으로 가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선 리모컨의 배터리가 약해서 TV가 제대로 안 켜지는 것처럼요. 쓰는 스피치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크게, 또박또박.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한 번 더요. 가나다라마바 사하자 차카타파하 어떠세요? 발음이 명확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혀가 꼬이는 것처럼 어눌하게 나오나요? 평소에 잘하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말하려는데 다른 말이 나온다면 이것도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려는데 책 좀 이라는 엉뚱한 단어가 나온다든지 밥이라는 간단한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하면 프로그램이 느려지는 것처럼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FAST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T매은 바로 시간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좀 지켜보다가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볼까? 하지 마세요.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에요. 바로 119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장기예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소비해요. 그만큼 뇌는 산소와 영양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Time is brain. 시간이 곧 뇌라는 뜻이에요. 1분을 지체할 때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분에 190만 개예요. 10분이면 1900만 개가 죽는 거예요. 30분이면 5700만 개예요. 그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간이나 피부는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골든타임 3시간.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혈전 용해제라는 약이 있어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다시 혈류를 회복시키는 약이에요. 하지만 이 약은 발병 후 3시간 이내에만 효과가 있어요. 3시간이 지나면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뇌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상실,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옆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패스티 체크를 해보세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어보고 양팔을 들어보고 문장을 말해보세요. 치즈 하고 웃기, 팔 들고 10초 버티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말하기.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럼 거울 앞에서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꼭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페이스티 법칙 알아? 뇌졸중 체크하는 거야. F. 얼굴 웃어보기. A. 팔 들어보기. S. 말해보기. T. 시간이 생명 하나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 이렇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9에 전화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패스트 체크에서 얼굴 또는 팔, 말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응급구조사들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거든요. 모든 병원이 뇌졸중을 잘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할 때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명확히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방법입니다. 아무리 신호를 잘 알고 대응을 빨리 해도 애초에 뇌졸중이 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뇌졸중의 신호들을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예방이 정말 가능한가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세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35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건강하게 80대, 90대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걸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시는 거죠. 마치 이를 닦듯이, 세수하듯이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루 5분 뇌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단 5분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보다 짧죠. 이 5분이 여러분의 뇌를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물 한 컵.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세수하러 가시나요? 화장실 가시나요? 아니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밥 하시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물병이든 컵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 몸은 자는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잖아요. 입으로 숨도 쉬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꿀처럼요. 끈적한 꿀은 천천히 흐르잖아요. 혈액도 마찬가지예요. 끈적해지면 혈관을 흐르기 어려워요.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은 더 막히기 쉽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 탈수 때문이에요. 물 한 컵, 딱 200ml, 종이컵 하나 분량만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마치 꿀에 물을 타면 묽어지는 것처럼요.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물은 미지근한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아침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물을 받아서 침대 옆에 두세요. 실온의 물이 딱 좋아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몸에 부담이 없어요. 두 번째, 천천히 일어나기. 물 마셨죠? 이제 일어나야죠. 그런데 잠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아이고, 늦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해요. 생각해보세요.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편하게 뇌에 피를 보낼 수 있죠. 마치 평지에서 물을 옮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면 뇌가 심장보다 훨씬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중력을 이기고 뇌까지 피를 올려 보내야 해요. 마치 언덕 위로 물을 올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이런 혈압 변화에 우리 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요. 먼저 누운 채로 양팔과 양다리를 쭉쭉 펴보세요. 기지개를 켜는 거죠. 10초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온몸의 혈액 순환이 시작돼요.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 다음 옆으로 돌아 누워서 10초 더 있어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침대 끝에 앉은 상태에서 또 10초. 발을 바닥에 대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이제 천천히 일어서세요. 총 30초예요. 겨우 30초인데 이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30초 심호흡. 일어나셨죠? 이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중요한 건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요.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 나오고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게 해보세요.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해요. 한번 함께 해볼까요? 하나, 코로 깊게 들이마시기. 하나, 둘, 셋. 배가 나오는 걸 느껴보세요. 하나,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심호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요. 우리 뇌는 우리 몸이 소비하는 산소의 20%를 사용해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20%나 쓰는 거예요.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심호흡을 하면 폐에 산소가 가득 차고 그 산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가는 거예요. 둘째,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깊은 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돼요. 긴장이 풀리는 거죠. 마치 꽉 쥐었던 주먹을 펴는 것처럼요. 셋째,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요.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겨우 30초예요. 네 번째, 1분 귀 마사지. 자, 이제 귀를 만져볼까요? 양손으로 귀를 잡고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귓바퀴 전체를 골고루 주무르는 거예요. 귀를 잡아당겼다 놓기도 하고 접었다 폈다 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 부드럽게 하세요. 왜 귀를 마사지할까요? 귀에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와 연결된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귀가 축소된 인체라고 해요. 귀의 모양이 뒤집어진 태아의 모양과 비슷하대요. 특히 뇌와 연결된 혈자리들이 귀 윗부분에 많이 있어요. 귀를 마사지하면 뇌의 혈류가 개선돼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들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 마사지 후에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귀가 따뜻해지죠? 빨개지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귀가 따뜻해진다는 건 그 부근의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잘 흐른다는 뜻이에요. 5번째, 20회 손가락 운동. 마지막으로 손가락 운동을 해볼게요. 엄지손가락을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과 순서대로 톡톡 맞대보세요. 엄지검지, 엄지중지, 엄지약지, 엄지새끼, 엄지약지, 엄지중지, 엄지검지. 이렇게 왕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천천히, 익숙해지면 점점 빠르게. 이걸 20회 반복하세요. 1분도 안 걸려요? 왜 손가락 운동을 할까요? 손가락 끝에는 뇌와 연결된 신경이 아주 많아요.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부분이 정말 넓거든요? 실제로 뇌 지도를 보면 손을 담당하는 부분이 얼굴이나 다리를 담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커요. 그만큼 손은 정교하고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돼요. 마치 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피아니스트나 외과 의사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매일 아침 이 5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물 1컵 천천히 마시기 30초. 천천히 단계별로 일어나기 30초. 심호흡 3번 하기 30초. 귀 마사지 하기 1분. 손가락 운동 20회 1분. 전부 합쳐도 딱 3분 30초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댓글로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혈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의 혈압이 얼마인지 아세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숫자로 말할 수 있으세요? 작년 건강검진 때 쟀는데 얼마였더라?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숨이 찬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생활할 수 있죠. 저 멀쩡한데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팽팽해지고 오래 그러면 호스가 터지거나 약한 부분이 생기죠. 특히 오래된 호스는 더 쉽게 손상돼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손상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의 3명 중 2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3명 중 2명이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그 옆에 계신 분도 이 중 2분은 고혈압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은 자신이 고혈압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혈압을 재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뇌졸중으로요. 실제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78%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보다 4배 이상 높아져요. 4배예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럼 저는 혈압이 얼마면 위험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인 미만,
이완 기혈압 80 미만이에요. 만약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 기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수축기, 이완기. 그게 뭐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혈압 잴 때 나오는 숫자 두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0, 80 이렇게요. 앞에 큰 숫자가 수축기 혈압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수축하면서 혈액을 밀어낼 때의 압력이죠. 혈관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펌프를 힘껏 눌렀을 때의 압력처럼요. 뒤에 작은 숫자가 이완기 혈압이에요. 심장이 쉬면서 이완할 때의 압력이고요. 혈관에 가해지는 최소 압력이에요. 마치 펌프 손잡이를 놓았을 때의 압력처럼요. 둘 다 중요해요. 하나만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수축기 혈압만 높고, 어떤 분은 이완기 혈압만 높고, 어떤 분은 둘 다 높고, 어떤 경우든 치료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혈압계가 그리 비싸지 않아요. 35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죠. 건강을 위한 투자치고는 저렴한 거예요. 팔에 커프를 감는 방식이 가장 정확해요. 손목에 차는 것보다 팔에 감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혹시 혈압계 살 형편이 안 되신다면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재실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대부분 무료로 혈압을 재주세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해요. 아침에 높았다가 저녁에 낮아지기도 하고, 식사 후에 올라갔다가 쉬면 내려가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 전에는 높고 다녀온 후에는 낮고, 심지어 기분에 따라서도 변해요. 화가 나면 올라가고, 편안하면 내려가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 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재세요. 셋째, 올바르게 재세요. 혈압 재는 방법도 중요해요. 잘못 재면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소파보다는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좋아요.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세요. 허리를 쭉 펴고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다리를 꼬거나 공중에 뜨면 안 돼요.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추세요. 책상이나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으면 딱 좋아요. 재는 동안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조용히 편안하게 있으세요. 재기 5분 전부터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세요. 이것들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재야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넷째, 기록하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날짜와 혈압 수치를 적으세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 128에 82 이렇게요. 한 달, 두 달 기록하다 보면 내 혈압의 패턴이 보여요. 평소에 얼마인지, 언제 높아지는지, 무엇을 먹으면 오르는지.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혈압이 올라가더래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은 날 혈압이 높고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잔 다음 날 혈압이 오르고요. 이런 패턴을 알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병원 갈 때 이 노트를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혈압 변화 양상을 보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어요. 다섯째, 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요즘 혈압 잘 나오니까 약 끊어도 되겠네. 안 됩니다. 절대로요. 혈압약은 먹어서 혈압이 조절되는 거예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요. 마치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데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안 보이는 것과 같아요. 안경을 쓴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바꾸거나 끊으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혹시 지금 팔이나 손목이 조이는 옷을 입고 계신가요? 시계나 팔찌를 차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걸 좀 느슨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팔 안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혈관이 뛰는 게 느껴지나요? 너무 세게 뛰나요? 아니면 약하게 뛰나요? 이건 전문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혈관 건강에 대한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혈압약, 식습관 조절,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만 잘하면 고혈압도 무섭지 않아요. 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벼락 같은 두통, 손끝의 저림과 힘 빠짐, 그리고 파스트 법칙,
얼굴, 팔, 말, 시간, 하루 5분 루틴, 물 마시기, 천천히 일어나기, 심호흡, 귀 마사지, 손가락 운동, 혈압 관리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나는 내일부터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기부터 시작할래. 나는 오늘부터 혈압 재기부터 해볼래. 뭐든 좋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에요. 반드시 신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호를 알고 주에 깊게 살피고 발견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어요. 나 여기 좀 이상해. 도움이 필요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저는 20년 전 제 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잃었어요. 그때의 후회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가족들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걸 실천해 보실 건지,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위한 음식과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